앞서 우리는 촌락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고요.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라는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인구들은요, 딱 두 가지 공간을 왔다 갔다 해요. 네, 촌락 아니면 도시죠. 여러분은 어느 곳에 살고 계신가요? 예, 이제 목포시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친구들이 대부분이니까 우리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먼저 사람들은 도시화가 막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촌락에 많이 거주를 했어요. 그래서 촌락에 있던 사람들이 왜 도시로 건너와서 살게 되었느냐? 아무래도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일자리들이 아마 도시에 있다 보니까 공장도 있고 사람이 모이게 되면 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같은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서 이천 향도 현상에 의해 도시로 많이 건너와서 살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도시에 몰려 살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이제 왁자지껄 모여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뭐 교통체증도 심할 것이고 이웃 간의 소음 문제, 환경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좁은 공간에 모여 살지 말고 약간 밖으로 나가서 조금 쾌적한 곳에서 살아보자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집 땅값도 조금 비교적으로 저렴할 거고요. 그런 현상을 우리는 교외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먼저 서울을 도시라고 보신다면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들, 뭐 성남의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 혹은 뭐 조금 일산의 고향의 일산신도시 이런 곳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현상을 교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교회화조차도 이제 도시의 어떤 특성들이 너무 이쪽으로 진하게 퍼지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싫은 거예요. 이제 내가 은퇴할 때쯤 되니까 난 예전에 내가 살던 촌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해서 되돌아가는 귀농이라고도 하죠. 역도시화 현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인구이동 사례는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통근통하게 있을 거고요. 아침에 이제 출퇴근하거나 등교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하죠, 사람들이. 이건 이제 근데 영구적인 이동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루 동안에 벌어지는 이동이죠. 네,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이동이라고 볼 수 있고, 전입전출 같은 경우는 이사 가는 경우를 얘기해요. 우리가 어디 이사 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라는 걸 하시거든요. 이제부터는 내가 여기서 터를 잡고 살게요 라고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영구적이진 않지만 반영구적 이동, 다음 이사가 다음에 이사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거기서 계속 사는 거니까. 네, 요거는 좀 장기간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둘을 놓고 보더라도 일시적 이동이라든지 반영구적 이동이 플러스가 되는 때가 있고 둘 다 마이너스가 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하루 동안에 있어서 인구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을 거고 많이 빠져나가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영구적 장기간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오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많이 이사를 가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보게 되면요. 먼저 순유입이 많은 경우, 플러스가 많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일시적 이동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직장, 업무지구, 어떤 기업들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아마 낮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택지 개발이 된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오겠죠. 아파트 단지가 많으니까요. 자, 그다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 곳은 어디냐? 하루 동안으로 봤을 때는 주거지구. 여러분 어디 생각하면 되냐면요. 남학지구 생각하면 돼요. 자, 남학이라든지 오감동 이런 데는 아파트 단지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낮 시간에 가보면 사람들은 다 목포로 출근해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남아 계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밤내 퇴근 시간 이후의 시간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빠져나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남학이나 오감에 사는 친구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낮 시간에는 목포 시내에 있는 지금 목산고등학교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남학이나 오감동은 텅 비어 있게 되는 거죠. 네, 유출이 많은 겁니다. 자, 그다음 촌락 지역은 영구적으로 아마 반영구적으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왜냐면 이촌 향도 현상에 의해서 도시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니까요. 자, 인구 이동의 유형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플러스가 많은 지역과 마이너스가 많은 지역이 있더라. 네, 요 차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도시화라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는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 지역에 사는 인구가 몇 퍼센트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도시화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1차 산업보다는 2, 3차 산업 종사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자, 도시화 단계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S자 곡선의 형태를 띠게 돼요. 단계별로. 그래서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 이렇게 나뉘는데요. 우리나라를 이제 예로 들어 보게 된다면 완전 예전에 도시화가 시작되기 전을 초기 단계로 보고요. 그다음에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촌락해서 도시로 이주를 했죠. 그 시기를 가속화 단계로 보고요. 그리고 현재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가 80% 이상인 지금 단계를 우리가 종착 단계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한 85%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만약에 5천만이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약 한 4,200만 정도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거죠. 자,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도시에서 아예 촌락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제 뭐 도시 시티 라이프에 지치거나 혹은 뭐 촌락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돌아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도 즐겨보시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네. 그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다 이제 그런 거예요. 도시에서 현재 살아가고는 있지만 일자리 때문에 이제 과거에 살았던 그런 농촌 사회라든지 촌락에서의 삶을 어, 가슴 한켠에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겁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도시화 1960년대 가속화 단계를 거치면서 현재는 종착 단계에 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의 도시 성장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지역이 물론 이제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촌락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이제 명확하게 아까 그 도시화 곡선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근데 이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등하게 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도시라고 해도 어떤 지역은 더 높은 규모의 도시들이 발달하는 반면에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비교적 촌락 수준에 아직 머물러 있는 지역이 많더라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어떤 지역이 주로 도시화의 주축을 이루면서 성장했는지를 알아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서울을 둘러싼 수도권 지역과 그다음에 영남 지역, 영남 내륙 공업 지역과 그다음에 남동임의 공업 지역 이렇게 세 군데가 우리나라의 도시 성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축을 이어서 서울과 부산의 앞글자를 따서 경부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진 고속도로의 이름도 경부고속도로잖아요. 네. 그만큼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가장 많았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이 지역은 예로부터 공업지대도 굉장히 많았고, 당연히 공업지대가 많다는 건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그 주요 도시 인근으로 해서 위성 도시들까지 인구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 교외화 현상에 의해서 퍼져나가고 있다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좁은 지역에 너무 많이 모여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외화를 통해서 경기도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경기도 지역도
이제 과포화가 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충청도 지역까지 내려갑니다. 네. 어떤 인구와 산업이 충청 지역까지 더 퍼져나가게 됐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도시 성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대도시, 진짜 큰 광역시급 되는 도시들은요, 1960년대부터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서울, 대구, 부산 정도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인구나 산업이 집적했을 때, 많이 밀집했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부터 집적 불이익이라고 부를게요.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오염, 소음, 높은 땅값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집적 불이익 때문에 지금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두 번째, 시는 공업도시고요. 70, 80년대에 고성장을 했고, 자, 포항, 광양, 울산 우리 지역 학습할 때 배웠었죠. 포항은 제철로 유명하고요. 마찬가지로 광양도 제철, 울산은 자동차, 석유, 화학, 정유, 조선 이런 공업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공업을 필두로 해서 도시화가 막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인구가 정체된 상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위성도시 플러스 충남 지역은 지금도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대부분 신도시 지역이거나 혹은 수도권의 어떤 인구와 산업이 더 바깥쪽으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인구가 성장하게 된 충청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시 성장 초반기에는 일부 될성 부른 떡잎들만 꼽아가지고 키웠어요. 그래서 그런 거점 개발의 결과 수도권하고 남동임의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들이 성장했던 반면에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런 인구가 과밀된 지역에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는 대도시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가 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흐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들은 이 친구들이 되겠죠. 성남, 분당, 판교, 고양의 일산. 그다음에 부산이라고 하는 대도시 주변의 위성 도시들은 김해, 양산 이런 친구들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도시 성장 추세 이걸 보면은 경부 축에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집중돼 있다라는 게 아마 감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우후죽순처럼 생긴 도시들 간에 체계라는 게 생겨나요. 체계는 뭐냐면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도시라고 해서 다 같은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목포시와 서울시가 같은 시라고 해서 과연 그 기능도 같냐? 그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인구 규모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이것이 많으면 고차 중심지고 이것이 좀 적게 되면은 저차 중심지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는 계급을 예로 들어 봤을 때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니까 아마 이 정도에 해당할 거예요. 반면에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완전 촌락도 아니고 완전 완전 도시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아무래도 같은 도시라고 해도 이 둘 사이에는 명확한 그런 계급 관계가, 계층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도시 체계는요, 그 도시의 인구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인구 규모가 얼마나 적냐에 따라서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런 인구 규모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시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교육 기능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의료 기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행정 기능도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넣어놓은 이 세 개의 사진은요, 교육 기능과 의료 기능과 행정 기능의 약간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어딜까요? 네, 여기 서울대학교고요. 여기는 서울 이제 강남에 있는 현대 아산병원입니다. 보통 큰 병이나 질환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많이 가죠. 서울에 있는 큰 병원 가보세요 하면 대체적으로 여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행정.
뭐 행정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는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국회의사당 혹은 뭐 청와대가 되겠죠. 자, 이러한 기능의 첨단을 달리는 가장 높은 고차 기능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당연히 도시 체계에서도 가장 위에 있는 도시에 몰려 있겠죠. 어디겠습니까? 다 서울에 위치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도시 기능과는 약간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가 경부축 살펴봤었죠. 인구가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프로 구단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기아 타이거즈를 제외하면 다 경부축에 모여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경부축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인구가 많으면 프로 구단도 이게 수익이 나야지 구단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죠? 관중이 많이 들어찰 것 같은 곳에 야구단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경부축을 중심으로 또 야구단이 모여 있는 걸 보니까 여기는 인구도 많고 도시 체계에서 좀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들에 주로 야구단이 위치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야구장, 한 수용 인원 5만 명 가량이 된다고 하는데 이 잠실 야구장 또한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백화점 점포별 매출 순위를 나타낸 거예요. 요거 이제 상업 기능이죠. 상업 기능의 어떤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다 서울에 있거나 혹은 좀 이제 떨어져 있는 데가 어디예요? 뭐 잠실점, 센텀시티, 잠실을 빼야죠. 센텀시티, 부산 본점, 대구, 그다음에 광주, 또 대구네요. 여기는 대전이고요. 이 친구들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이 가장 고차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이 부산, 그 다음이 대구, 그 다음이 광주, 대전 뭐이 정도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이 표를 통해서도. 자, 그리고 아이돌 그룹이 콘서트를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여야 돼요. 그래서 아이돌 콘서트 하면 대부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거의 대부분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 같은 이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콘서트 하나를 보기 위해서도 이제 서울로 항상 1박 2일을 생각하고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뭐 이 아이돌 측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공연 기획사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수입이 확보가 되는 곳에서만 이런 콘서트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도시 체계상으로 봤을 때 인구가 많고 기능이 많은 고차 도시, 고차 중심지에서 이런 것들을 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시 체계 안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자, 서울에서 출발해 가지고 목포까지 오게 되는 기차 시간표예요. KTX 시간표인데 오송이라고 하는 곳은 보시면은 하루에 몇 번 서나요? 네, 4번 섭니다. 분명 용산에서는 이 시간대에 다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송이라고 하는 곳에는 4번밖에 안 서고요. 비교적 우리 주변에 있는 대도시인 광주에 서는 것을 보시면은 하루에 한 10번 가량을 서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광주라는 곳은 오송이라는 곳보다 인구가 더 어떨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렇죠. 인구가 더 많고 기능이 더 많은 비교적 고차 중심지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오는 이 기차가 훨씬 더 많이 정차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것은 또한 목포시외 터미널에 있는 시간표를 선생님이 찍어온 건데요. 자, 보시면은 서울로 가는 시간표는 목포에서 거의 하루 왼종일이 있어요. 한 2, 30분 간격으로 계속 있는 반면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완도 혹은 뭐 고흥 이런 데 보시면은 하루에 한 대 가거나 많이 가봐야 막 3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또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해당 도시의 인구 규모에 따라서도 이제 도시 체계상으로 이게 더 고차인지 저차인지를 알 수 있지만 인구 규모가 많고 서로 간의 어떤 교류가 더 많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 버스 시간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서울과 목포는 더 비교적 강하게 연결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고흥이라든지 완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목포와 약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강하게 연결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그쪽이 인구와 산업이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네,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 체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도시들 간의 계층 질서를 우리는 도시 체계라고 하고요. 도시 간 상호작용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인구 규모가 클수록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도시 간의 교통량, 아까 시외 버스 시간표 우리가 살펴봤죠. 전화 통화량 등을 통해서 뭐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도시 체계는 이제 다음과 같고요.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사항은 종주 도시화 현상이라는 겁니다. 1위 도시의 인구가 우리나라 서울이죠. 2위 도시 부산 인구의 2배 이상인 종주 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주라는 말이 이게 종속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 인구가 1위 도시인 서울에 너무 집중돼 있다. 네,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참고로 서울 인구는요 거의 1000만 가까이 됩니다. 1000만 약간 안 되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한 35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거의 3배 가량의 인구가 더 많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종주도시화 현상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도시체계 시대별로 우리나라의 탑10 인구 규모로 봤을 때 탑10의 도시들을 쭉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우리 목포도 예전에는 전국 탑10 안에 들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날 만큼 아래로 쳐져 버렸지만 예전에는 그랬던 겁니다. 자, 도시체계에서 좀 주요하게 알아보셔야 될 것은 서울의 인구가 집적 불이익 때문에 주변,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여러 가지 위성 도시들로 이동하게 되면서 10대 도시에 속한 수도권 도시의 수가 4개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198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인천과 대구, 대전과 광주의 순위가 바뀌었다. 전체적으로는 증가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대전은 순위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인천도 순위가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인천은 서울 옆에 있죠. 수도권 인구 교외화 현상에 의해서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전은 왜 늘어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충청권이잖아요. 네. 수도권에 있는 여러 기능들이 충청권으로 좀 이동했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3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 100만 명 이상 도시군 거주 비율은 영남권이 가장 높다. 자, 대도시가 많다는 얘기죠.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부 정책적으로 남동임의 공업지역을 많이 키워줬다. 예, 많이 키워주었고 그로 인해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상대적으로 좀 호남권이라든지 강원권은 그런 어떤 정책에서 좀 많이 빗겨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발전이 좀 더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게 좀 막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대도시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하나의 도시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운데에 중심이 되는 대도시가 있고 그 대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큰 권역을 얘기해요. 근데 이 권역은 대도시와 같은 도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혹은 몸은 여기에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 대도시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모든 권역을 묶어서 대도시권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광주광역시를 둘러싸고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혹은 우리 목포시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광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대도시를 우리가 광주광역시로 본다면 이 둘러싸고 있는 대도시권을 전라남도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 주변 지역 전남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아마 광주의 대도시권에 포함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왼쪽에 선생님이 넣어놓은 그래프가 뭐냐면 서울 서민형 아파트 매매가 추이예요. 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서민형입니다. 자, 보시면 자, 서민형 아파트가 평균 매매가가 지금 3억 9천. 그 다음 조금 더 벌이가 괜찮은 3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5억. 평균 매매가가 막 4억, 5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서민이라고 하는 그 층을 타겟으로 한 아파트가 평균 매매가가 4억, 5억이에요. 자, 여러분도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느끼시겠지만 이 정도 가격대의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집값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눈을 돌리게 되냐? 서울 가구당 전세가가 경기 가구당 매매가보다 높아요. 전세는 그냥 우리가 돈을 그냥 걸어두고 일정 기간 거기서 사는 거고요. 하지만 그 돈은 제 돈이에요. 매매가는 아예 돈을 주고 내가 그 집을 사버리는 거거든요. 집을 빌리는 돈이 집을 아예 사는 돈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서울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집 사는 거는 여기에 있겠죠. 훨씬 더 높겠죠. 그러니까 직장이 서울에 있으나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경기도로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이 대도시권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그 권역을 우리는 수도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수도권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도시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봅시다. 원래 서울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불만이 엄청 많아요. 지금 현재. 막 집값도 너무 높고 땅도 좁고 사람들 너무 바글바글해. 해서 어떻게 하냐? 정부에서도 이 사람들 좀 밖으로 빼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렇게 뭔가가 모여 있을 때는 여기다 빨대를 꼽아가지고 밖으로 쭉 빼주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되면서 이 교통로라는 것을 막 바깥쪽으로 향하게끔 만들어주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굳이 서울 안에 안 살아도 되는 거죠. 왜냐면 도로 타고 막 서울 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깥쪽에 이제 사람들이 주택단지를 대규모로 만들어서 살 수 있게끔 된 거고요. 그다음 도로만 다니느냐? 서울 안에서만 다니던 지하철이 점차 외곽 지역까지 다 돌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더 멀리까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는 지하철 노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도시를 타고 쭉 바깥으로 교외화 현상에 의해서 빠져나가게 되면서 대도시권이 형성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원래는 요만했던 서울의 어떤 영향권이 교통로의 확장으로 인해서 더 멀리까지 대도시권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대도시권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범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일상생활은 뭐 문화생활도 있고 경제생활도 있고 하겠지만 대부분이 경제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980년에는요, 서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냥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가 인천밖에 없었어요. 근데 2010년에는 어떻게 돼요? 수도권으로 다른 지역에서 많이 이주해오기도 했겠지만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외곽 지역, 교외화 현상에 의해 가지고 주변 도시들이 엄청나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래프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80년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그런 인구 비율이 비교적 서울에 좀 가까운 지역에 한정되었던 반면에 시간이 흘러서는 더 멀리까지 확장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뭐 전철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도로 이런 것들이 깔리게 되면서 더 멀리까지 서울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거주지를 옮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위성도시와 신도시라는 개념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자, 위성도시란 뭐냐? 대도시 주변에 위치해서 대도시에 너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도시의 일부 기능을 분담해주는 친구들을 얘기합니다. 약간 어려움을 같이 나눠서 해주는 친구들이죠. 자, 근데 신도시라는 개념이랑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신도시는요, 오로지 무슨 문제냐?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교에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도시라는 거는 위성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기능을 분담해 주는 거예요? 신도시는. 그렇죠. 주거 기능을 분담해 주는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성도시 안에 신도시라는 개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침상도시화된 경우가 많아. 침상도시라는 건요,
침상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베드입니다. 도시는 타운이죠. 뭐 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 도시에. 그래서 자러 가는 겁니다. 하지만 직장은 어디에 있어요? 대도시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낮에는 서울로 쫙 출근했다가 밤에는 여기서 다시 자려고 퇴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안으로 통근하는 게 아니라 지역 외로 통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도시가 이제 대표적이게 되어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수도권 주요 신도시들이 나와 있어요. 처음에 1기에는 고양 일산, 뭐 성남 분당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제 2차 신도시를 또 만들었고 거기에서 또 과포화가 되니까 다시 3차 신도시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보시면 서울로부터 가장 먼 신도시라고 해도 30km 이내예요. 그러니까 다 어딜 포커스로 맞추고 지금 하는 거예요. 서울을 포커스로 맞추고 여기다가 신도시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대도시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도시권은 기능적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이 기능은 대부분이 경제적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기능도 포함이 되겠죠. 그 주변 지역, 그래서 통근 통합권을 보통 대도시권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범위는 공간적 범위는 중심에 일단 대도시가 있고요. 그 주변에 위성도시나 신도시들이 드문드문 분포를 하고 거기서 더 바깥쪽으로 나가면 대도시의 영향을 받는 촌락, 근교 촌락까지를 대도시권으로 주로 묶습니다. 왜 확대되게 됐냐? 대도시에 너무 많이 몰리더라. 그래서 인구와 기능을 좀 바깥으로 빼냈어. 그러면서 커진 거죠. 자, 전철 노선, 그다음에 외곽 순환 도로 이런 교통로드를 확장함으로 인해서 대도시권이 점점 커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신도시와 위성도시는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이 대도시권은 어떻게 부분을 나눠볼 수가 있냐? 일단 중심 도시가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중심 도시 약간 바깥쪽에 교외 지역이 위치를 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 대도시 영향권이 위치를 하고 그리고 제일 바깥쪽에 배후 농촌 지역이 위치합니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뭘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대도시권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대도시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대도시권의 안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별하나요, 선생님? 물어보시면, 자, 하루 안에 중심 도시까지 통근이 가능하면 그건 대도시권입니다. 배후 농촌 지역에서도 중심 도시로 통근 통학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 이상 넘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통근 거리가 막 하루 6시간 걸린다. 선생님이 여기서 대전광역시를 출퇴근할 수 있어요? 목포시에서?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목포시는 대전의 대도시권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반면에 선생님이 목포에서 광주까지는 출퇴근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1시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목포시는 광주광역시의 대도시권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교외 지역과 대도시 영향권, 배후 농촌 지역은요. 당연히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이 중심 도시의 영향력이 강해지겠죠. 네. 배후 농촌 지역은 사실상 촌락에 가깝지만 그래도 더 바깥쪽에 있는 촌락 지역보다는 중심 도시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중심 도시는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도시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외 지역은 중심 도시하고 크게 이렇게 구분되진 않아요. 굉장히 중심 도시와 연속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 도시와 굉장히 연속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대도시의 중심 도시에 주로 주거 기능이라든지 공업 기능을 분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침상 도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도시 영향권은 교외 지역보다 조금 더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도시 경관이 굉장히 좀 미약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근이라든지 혹은 토지 이용이 도시 영향을
배후 농촌 지역보다는 더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후 농촌 지역은요, 도시 경관이 아니라 농촌 경관이에요. 농촌 경관이지만 이제 대도시의 최대 통근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심 도시로 통근 통학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 지역에서는 이제 시설 재배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때 촌락의 특성 정리하면서 배웠었죠. 이런 근교 농촌에서는 왜 시설 재배를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더 멀리에 있는 촌락 지역보다 땅값이 비싸니까 뽕을 뽑아 먹기 위해서 여러 번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닐하우스가 많고 여기서 생산된 농작물들은 대부분 대도시권, 대도시 한가운데 중심 도시로 많이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도시 영향권 보시면 가까울수록 서울로 통근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지역들을 우리가 전 페이지에 살펴봤던 교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약한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요 친구들이 아마 뭐 대도시 영향권쯤 되겠죠. 그 다음에 통근율이 약간 10% 미만인 곳들. 근데 여기서 화성과 평택은 좀 제외하겠습니다. 여기는 공장이 많아서 그 지역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배후 농촌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논외로 하겠습니다.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 연천군,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요 정도 되는 지역들은 이제 배후 농촌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대도시로의 출퇴근 비율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대도시에서 멀어짐에 따라 대도시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촌락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뚜렷해지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평균 집가, 땅값이죠. 땅값은 낮아지고 주간 인구 지수는 낮아진다. 요거는 총 인구에서 낮에 얼마나 그 지역에 많이 머물러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보통 베드타운이 많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서울로 출근해 버렸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는 아마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도시에서 멀어짐으로 인해서 주간 인구 지수가 또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애초에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 지역에서 농사 짓고 사는 거죠. 그러면 굳이 서울로에 출퇴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또 너무 멀어지게 되면은 주간 인구 지수는 또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딱 잘라서 정리하기에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도시권의 확대입니다. 네, 서울은 1970, 80년대에는 이촌 향도로 인구가 많이 증가했지만 집적 불이익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너무 좁은 공간에 많이 모여 살아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2005년에서 15년에는 증가하긴 했지만 가파르게 증가하진 않았다. 왜 그러냐면 교통 발달에 따라서 서울의 주거 기능이 교외화 현상에 의해서 이전되고 바깥으로 통근권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자, 대표적인 침상 도시가 경기도에 있는 용인시입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해서 지금은 인구 약 100만의 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100만 중에서 용인에서 일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자족 기능이 미약해가지고 이 사람들 다 낮에는 서울이나 인근에 있는 대도시인 수원 이런 곳으로 출근하고요. 밤에 잠만 자러 오는 거죠. 주간 인구 지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하는 특징. 네, 도시와 촌락의 여가 공간 파트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시에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여가 공간이 뭐 쉽게 얘기해서 놀이동산, 뭐 PC방, 쇼핑센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촌락은 자연 환경과 관련된 여가 공간의 비중이 높아요. 뭐 산과 들, 강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최근 촌락이 이런 어떤 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생계 수단으로 좀 약하다 이런 인식이 좀 많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천연 자원을 활용해서 조금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체험 관광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측면으로 어떤 침체된 어떤 촌락의
그런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려보자. 경제 수준을 살려보자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조금 힘을 실어주는 제도가 뭐냐면 슬로시티라는 겁니다. 우리 현대 사회가 너무 개발도 빠르게 하고 성장도 빠르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음식도 심지어 어떻게 돼요? 패스트푸드, 빨리빨리라는 어떤 문화 양식이 줄을 이루다 보니까 우리 예전에 좀 느리면서 여유 있고 어떤 여유 있고 풍성한 삶을 좀 되살려 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그런 생활 양식을 잘 유지하고 있는 지역을 우리가 슬로시티라는 것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을 좀 매력적으로 느끼게끔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고유 음식이라든지 고유 생활 방식들을 이제 특색 있는 것들을 뽑아내서 지정을 하는 거죠. 관광지로 좀 사람들이 많이 찾게끔. 그래서 오른쪽에 선생님이 슬로시티 분포도를 넣어 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전주의 한옥마을, 그다음에 뭐 우리 옆에 있는 신안군 증도면에 있는 뭐 태평염전이 있는데 그쪽도 슬로시티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은 작년 7월에 누가 지정이 됐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목포시가 2019년 7월부로 슬로시티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뭐 어떤 친구들은 뭐 우린 도시에 살고 있는데 무슨 슬로시티예요? 목포시 슬로시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이제 맛과 여러 가지 멋이 공존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이제 거주하긴 하지만 아마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슬로시티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목포시까지 한번 추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세계적인 기구에서 우리 인류가 꼭 남겨서 보존해야 될 만한 어떤 가치 있는 유산들을 세계 유산으로 등재시켜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촌락 공간들도 같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진짜 많이 나오는 곳이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의 양동마을이라는 곳이에요. 어떤 촌락의 그런 생활 방식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 구조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단원에서는 우리는 대도시권의 공간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가 도시로 들어가는 첫 관문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화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한 나라의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걸 가지고 도시화 단계를 구분했었는데요. 맨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 가속화 단계, 마지막에 종착 단계. 보통 전체 인구 중에서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면 그때를 종착 단계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한 85% 정도가 도시에 거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시화 단계 중 종착 단계에 와 있다라는 거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들 간에 다 도시라고 해서 같은 도시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상대적으로 더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인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친구는 상대적으로 더 적게 가지고 있고 하면서 그들끼리의 어떤 체계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우린 도시체계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체계 안에서 누구는 약간 더 고차원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고요. 어떤 친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차원의 중심지 역할을 하더라 라는 것을 공부해봤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중심지 이론에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다룰 텐데요. 고차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인구도 상대적으로 더 많고 가지고 있는 기능의 개수나 아니면 그 어떤 더 기능의 심화도, 그런 것들이 더 높게 나타나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주로 도시 단원에서는 고차 중심지는 대도시, 저차 중심지는 중소도시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마지막 종주도시화라는 게 나왔었는데, 이것도 도시 체계와 관련이 있죠. 자, 인구를 잣대로 해서 척도로 해서 쭉 나열했을 때 인구 1위인 도시가 인구 2위인 도시의 인구보다 2배 이상이 됐을 때 이것은 종주도시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한 곳에 너무 많이 몰려있다라는 얘기니까 좋은 표현은 아니겠죠. 우리나라는 현재 서울이 약 1000만,
부산이 약 350만으로 종주도시화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써드릴까요? 자, 1위 도시 인구가 2위 도시 인구의 2배 이상. 자, 고차 중심지는 대도시, 저차 중심지는 중소도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가 좀 중요하겠죠. 자, 어떠한 도시들이 이게 발달을 하면서 도시들의 기능이나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대도시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대도시라는 친구는 혼자만 어떤 인구와 산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중소도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그 친구들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살펴보게 됐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개념이 바로 대도시권이라는 공간 구조입니다. 자, 대도시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선생님이 여기 그림을 그려놨지만 가운데에 중심도시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도시에서 약간 벗어나게 되면 교외 지역이 나오고요. 거기서 조금 더 멀어지게 되면 대도시 영향권, 거기서 조금 더 멀어지게 되면 배후 농촌 지역까지를 우리는 중심도시, 대도시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중심도시로부터 멀어질수록 이 중심도시, 특히 대도시에서의 어떤 그런 생활 양식은 상대적으로 좀 약해지고, 어떤 친구의 영향력은 좀 강해지겠어요? 촌락의 생활 방식은 좀 강화되겠죠. 네. 반면에 중심도시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도시적 생활 양식은 강해지고 촌락에서의 생활 양식은 좀 약화될 겁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하나의 이게 딱딱 구분지어 있는 공간으로 인식해주지 마시고, 연속되어 있는데 그 강도가 더 세지냐 약해지냐로 구분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자, 중심도시라는 것은 대도시권의 중심입니다. 자, 대도시권의 중심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중간원에서 도시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배우죠. 자, 거기서 나오는 도심과 부도심이라는 게 발달한 다핵 구조를 이루고 있대요. 이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덩어리 안에서도 그 중심지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 거죠. 다핵 구조를 이루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알아봤고요. 그다음 교외 지역은 중심 도시를 벗어나서 바로 바깥쪽에 있는 그 지역이죠. 자, 여기는 중심 도시와 연속되어 있습니다. 중심 도시와 연속되어 있어서 구분이 어려워요. 우리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부천시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서울시하고 부천시를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행정구역이 그어져 있긴 하지만 가상의 선이잖아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목포시 오감동에서 무안군 남학신도시로 넘어가는 거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어요? 못하죠. 네. 거기서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바로 무안군으로 마크가 바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챌 수는 없다. 네. 행정구역상으로 나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심도시가 연속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도시가 가지고 있던, 중심도시가 가지고 있던 주거나 공업 기능이 확대되면서 발달하게 된 지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집은 여기에 가지고 있지만 출퇴근은 중심도시로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도시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죠? 친상도시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배드타운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그런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교외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 대도시 영향권으로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도시 영향권부터는 도시 경관이 좀 미약해져요. 그럼 상대적으로 촌락 경관이 좀 강해지겠죠. 네, 도시 경관이 미약하고요. 어떤 통근이라든지 토지의 이용 형태가 중심 도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이제 중간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도시냐 농촌이냐 그 중간에 껴있는 지역. 그리고 마지막 가장 대도시 영향권에서 바깥쪽을 차지하고 있는 배후 농촌 지역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는 농촌 경관이 줄을 이룹니다. 진짜 멀어진 거죠, 도시로부터. 자, 농촌 경관이 줄을 이루면서 여기는 중심 도시로의 최대 통근권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대도시권을 판별할 때 있어서 어디까지가 대도시권이냐. 그 중심 도시로 하루 동안에 통근이라든지 통학이 가능한 권역이어야 대도시권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 통근권, 최대한 여기까지는 통근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밖으로 나가게 되면 중심 도시로는 하루 안에 통근이 불가능해지는, 네, 그 마지노선까지를 우리가 대도시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상업적인 시설 농업이 시설 재배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왜냐? 중심도시 옆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니까 뽕을 뽑아먹기 위해서 여러 번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기후적으로 여러 번 농사 짓기 어려우니까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기후와 습도를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네. 시설 재배 운영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농사만 짓기보다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면서 부수입을 올리는 경업농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거 배워봤습니다. 자, 이러한 대도시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예가 우리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중심 도시가 서울이 되고 그 주변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지역이 아마 대부분 다 이 교외 지역, 대도시 영향권, 배후 농촌 지역이 있을 텐데, 이 중심 도시의 인구가 좁은 공간에 모여 있다 보니까 땅값이 너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밖으로 빼내서 조금 더 이제 넓고 싼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이런 신도시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주거 기능을 빼오는 겁니다. 중심 도시에. 그래서 첫 번째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만든 신도시가 어디에 생겼냐? 경기도 성남에 있는 분당 신도시. 그 다음에 안양에 있는 평촌 신도시. 그 다음 고양에 있는 일산 신도시. 그 다음에 군포에 있는 산본 신도시, 그리고 부천에 있는 중동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내는 거예요. 너무 몰려 있으니까. 자, 두 번째로는 어디에 만들었냐? 똑같이 또 성남에 판교라고 하는 신도시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하남에 있는 위례 신도시, 그 다음에 수원에 광교 신도시, 다음 화성의 동탄 신도시, 마지막으로 파주의 문정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 그림 파일 준비한 거 있었을 거예요. 일시정지하고 한번 보시면 1기 신도시보다 2기 신도시 조금 더 바깥쪽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점점 대도시권이 확대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위치도 그 선생님이 넣어준 그림 파일에 찍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일시정지 하시고 위치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서울의 주거 기능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신도시들을 주변에 조성했군 이라는 그 느낌 가지고 수업을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